저는 올해 73살,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슬하에 딸 둘을 두었는데 다행히 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첫째 사위, 즉 김서방은 참 성격이 독특합니다. 말수가 거의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첫째가 아빠,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요. 하고 데려왔는데 인사만 하고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해봐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하고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엔 말이 없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끝이에요. 표정도 늘 무표정하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저를 싫어하나 싶었어요. 아니면 예의가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작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떡을 나눠 먹고 있는데 혼자만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지 해봐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는 또 입을 다물어 버려요. 첫째가 우리 남편이 원래 말이 없어요. 하고 변명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좀 답답했죠. 그래도 김서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첫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실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첫째를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본인이 웬만한 건 다 해결하려고 한대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게 관리도 꼼꼼히 하고요. 성격이 조용할 뿐이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장인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둘째 사위 즉 박서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만남부터가 달랐어요. 둘째가 데려왔을 때 아버님, 안녕하세요. 드라만 봐도 정말 자상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직접 뵈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님 취미가 뭐세요?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집에 올 때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면서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봐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산책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때가 되면 선물도 잘 챙겨옵니다. 추석 때는 홍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하면서요. 설날에는 따뜻한 코트를 사왔더라고요. 아버님이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해서 따뜻한 걸로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건강을 생각해서 선물을 골라와요. 제 생일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서방은 미리 둘째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우를 정말 좋은 걸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정말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평상시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해요. 아버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비 온다는데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 바로 소화제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약국에서 좋다고 추천해 준 거예요. 그거 드시면 될 거예요. 하면서요. 또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무릎에 좋다는 파스를 여러 종류 사와서 이건 붙이는 거고 이건 바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시지 써보세요. 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박서방이 더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내도 역시 박서방이 다정해. 김서방은 착하긴 한데 참 무뚝뚝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저에게는 두 딸과 두 사위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좀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도 관심 있게 봤죠.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나름 공부해서 했더니 운이 좋았던 건지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년 전쯤에 지금은 대기업이 된 어떤 회사 주식을 일찍 사뒀는데 그게 몇십 배로 올랐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개발될 곳을 미리 알아보고 사둔 게 몇 개 있는데 지금은 상당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저는 원래 검소한 성격입니다. 집은 30년 넘게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낡긴 했지만 살만하거든요. 차도 20년은 탄 것 같아요. 아직도 잘 굴러가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옷도 잘 사지 않습니다. 있는 걸로도 충분하고 사치스러운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 같죠.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그 정도로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 재산을 알고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잘해주는 건지 보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건 아닌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박서방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를 잘 챙겨주니까요. 진짜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져요. 반면에 첫째 사위는 글쎄요, 좀 서운하죠. 물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무관심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박서방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줄 몫은 당연히 따로 두고 나머지는 둘째 사위 쪽에 좀 더 후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먹고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때쯤 되니까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걷기 참 좋더라고요. 동네 공원에서 아는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벤치에 앉아서 좀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요. 점심을 좀 급하게 먹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하고 간신히 불렀는데 아내가 설거지 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져서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거실로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서 달려왔는데 제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나 봐요. 저는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119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가슴 아파하면서 쓰러졌어요. 얼굴이 새파래지고 식은땀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응급실 직원이 뭔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았는데 아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대원들이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이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급차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심전도 같은 것도 찍고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타고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하더니 급성심근경색이 맞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면서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하고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아내가 울먹이면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 소리가 계속 삐삐거리고 몸도 아프고 정신도 몽롱했어요. 간호사가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되셨어요. 하고 말해줬는데 그제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막힌 혈관에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뚫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3시간 정도 걸렸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내가 면회 시간에 와서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제서야 좀 안정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몇 주는 입원해 계셔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는 걸 들었어요. 간호사가 정확한 건 업무과에서 알려드릴 텐데 응급수술이고 중환자실 비용도 있어서 꽤 나올 거예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내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하지 마.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지만 아직 몸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제가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으로 지내던 제가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을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여주고 저를 정성스레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입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두 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첫째와 둘째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미리 연락을 해뒀나 봐요. 첫째가 먼저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하면서 침대 옆에 와서 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저도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김서방은 오지 않았어요. 첫째 혼자 왔더라고요. 제가 김서방은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어요.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하고 빨리 나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장인이 큰 수술을 받았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가 왔어요. 박서방도 같이 왔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도 울먹이면서 아빠, 많이 아프셨죠? 정말 놀랐어요. 하더라고요. 박서방이 침대 옆에 와서 앉더니 아버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술은 잘 되셨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날 박서방이 2시간이나 있으면서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물도 따라주고 베개도 높이 맞춰주고 아버님, 심심하실 텐데 책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라디오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박서방은 자주 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 들고 왔죠. 어떤 날은 책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거 재미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시간 나실 때 보세요. 하고 또 어떤 날은 수건이나 양말 같은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어요. 아버님, 이거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심지어 간병용품도 사다 줬어요. 아버님, 이거 병실에서 쓰시라고 사왔어요. 편하실 거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한테까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면서 명함까지 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정말 효자 사위시네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 드물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박서방은 올 때마다 제 컨디션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제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병원 음식은 입에 맞세요? 소화는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에 맞춰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버님 상태가 어떤가요?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괜찮다. 자주 오지 마. 회사 일도 있을 텐데. 하고 말했더니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이 빨리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반면에 김서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틀에 한 번씩 왔지만 김서방은 아예 병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첫째에게 김서방은 정말 바쁜가 보네. 하고 물어봤더니 첫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네. 요즘 너무 바빠서. 하더라고요.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장인이 큰 수술을 받고 몇 주째 입원해 있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추다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딱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다른 병실 환자분들을 보면 사위들이 자주 와서 돌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옆 병실 할아버지는 사위가 매일 와서 발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건너편 병실 할머니는 사위가 주말마다 와서 손자까지 데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김서방이 너무 바쁜가 봐. 하고 말하긴 했지만 표정을 보니까 아내도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그에 비해 박서방은 정말 극진하게 챙겨줬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 왔다가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있기도 했어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간호사분들이 잘 챙겨드리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입원한 지 2주가 지나도 김서방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째에게 김서방 정말 바쁘긴 바쁜가 보구나 하고 말했더니 첫째가 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해요, 아빠. 정말. 하다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박서방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준다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더욱 확실해졌어요. 역시 박서방이 진짜 효자구나. 박서방에게 재산을 물려줘야겠어. 하는 생각 말이에요. 반대로 김서방에 대해서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하더니 이런 중요한 때에도 관심이 없다니. 입원한 지 3주가 지나면서 저는 박서방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깊어졌고
김서방에 대한 서운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약물 때문인지 자꾸 졸음이 와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들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둘째와 박서방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마 제가 자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언제까지 이러실까? 박서방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쉿. 작게 얘기해. 깨어나시면 어떻게 해. 하고 말했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박서방이 한숨을 쉬면서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나이가 70 넘으셨잖아. 충분히 사셨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던 박서방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둘째가 맞아. 정말 언제까지 이럴지. 나도 솔직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박서방이 병원비도 얼마나 나올지, 중환자실에 수술까지 하고 우리 같은 집안 형편에 이런 돈 어디서 나와?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러게.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버님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나 될까? 집값 빼고 나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연금하고 퇴직금이 전부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서방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둘째가 아빠 보면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데. 집도 낡고 차도 오래된 거 타시고 많은 돈은 없을 거야. 그래도 집이라도 물려받아야지. 박서방이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끌면 가족들만 힘들어져.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남은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맞아. 나도 매일 이렇게 와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뭐? 둘째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언제까지 이럴지. 병원비로 다 날리 바엔. 그러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도 회사 일 있는데 매일 이렇게 병원 와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박서방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내 딸까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박서방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잘 챙겨드려야 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생각해서라도. 둘째가 맞아. 그런데 정말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집은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드리는 거 다 기억하실 거야. 형님은 병문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둘째가 그러게. 정말 이해가 안 가. 장인이 이렇게 큰 수술 받았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너무 무책임해. 당연하지. 우리는 이렇게 매일 와서 정성껏 돌봐드리는데 차이가 확실히 나겠지. 아버님 마음에서도. 둘째가 아빠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나중에 유언장 쓰실 때도 생각이 다르실 거야.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럼 형님은 바보네.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 솔직히 이런 때 누가 진짜 효자인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 집이라도 확실히 받아야지.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나 봅니다. 둘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박서방이 밝은 목소리로 아,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아, 사위분 오셨네요. 어르신 아직 주무시고 계시나 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네, 약 드시고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깨우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정말 효자 사위시네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 아버님인데요. 그 뒤로는 간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박서방과 둘째가 이런 마음으로 날 대했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속을 염두에 두고 심지어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1시간쯤 뒤에 둘이 나갔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박서방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둘째와 박서방의 그 대화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하고 살았구나.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박서방과 둘째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퇴원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병원비는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김땡땡 씨라는 분이 오셔서 전액 결제하고 가셨어요. 김땡땡. 그건 김서방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언제 왔다고요? 오늘 아침 일찍이요. 조용히 결제하고 가시면서 환자분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병문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병원비는 미리 다 내고 갔다고. 집에 돌아와서 첫째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병원비를 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첫째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걸 어떻게... 하더라고요. 원무과에서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서방은 왜 병문안도 안 오면서 병원비는 냈어? 첫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 말이에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총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회사 끝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 배달 일이요.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배달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는 돈을 미리 벌어뒀어요.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김서방이 병원에 못 온 거였다니. 첫째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병원비 걱정하시지 않게 내가 벌어서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요. 그런데 응급수술에 중환자실 입원까지 하시니까 돈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어서 매일 밤 배달 일을 나가서 미리미리 준비해뒀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미안해하실 텐데 그냥 조용히 하자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부탁했어요. 뭘? 매일 병원 가서 아빠 잘 돌봐드리라고요. 자기는 돈 벌어야 하니까 못 가는 대신 제가 잘 챙겨드리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이 그렇게 묵묵히 저를 위해서. 그 사람 참. 왜 그런 고생을. 첫째가 울먹이면서 남편이 말하길 장인어른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우리 키워주셨는데 이럴 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병문안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김서방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건지. 그러면 김서방이 매일 밤 일을 나간 거야. 네. 회사 끝나고 바로 배달일 나가서 새벽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정말 힘들어했는데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모아둔 돈과 합쳐서 병원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김서방이 왜 병원에 오지 못했는지, 왜 첫째가 말을 아꼈는지. 김서방 몸은 괜찮아? 많이 힘들어해요. 원래 일에다가 밤일까지 하니까. 그래도 아빠 걱정하시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박서방은 매일 와서 겉으로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고, 김서방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제 병원비를 벌어줬다니. 아빠,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김서방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그날 저녁에 김서방이 집에 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김서방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지고. 김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아버님 퇴원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병원비 내가 냈다면서. 김서방이 당황하면서 아,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밤마다 일 나가면서 고생했다면서. 김서방이 괜찮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몸은 괜찮아?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에 서재로 가서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아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을 김서방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요. 박서방과 둘째는 겉으로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만 김서방은 말없이 묵묵하게 진짜 효심을 보여줬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박서방은 아직도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그날 한 말들을 제가 다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김서방처럼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 재산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속마음이 그런 사람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제 재산을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